보시다시피 제 뒤에 러시아 선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전투는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승리합니다. 수년 동안 푸틴은 그림자 함대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0일 밤 한 유조선에서 온 SOS 신호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의 유령선이 엔진 고장을 겪고 스웨덴 해안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는 보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스톡홀름은 보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인선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당국은 세관원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와 함께 그 배를 급습했습니다. 이것은 크렘린이 예상하지 못한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엔진 고장을 겪은 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년간 숨기려 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섀도우 플릿 전략의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선박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스웨덴 영해로 표류했을 때 스톡홀름은 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표면을 살펴보고 그날 밤 스웨덴 특공대가 갑판에서 찾고 있던 것에 집중해 봅시다. 해안에서 약 1200에서 1300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남쪽 화면의 왼쪽에는 해안 경비대의 보트가 있습니다. 이 보트는 밤에 이 배에 탑승한 당국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이 표준 세관 공무원과 함께 국가안보부대를 동원하여 아들러호에 탑승한 데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두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방정보기관과 CNN이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는 이 민간 상선들이 무고한 화물 운반선이 아님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이 배들은 러시아 군사정보, GRU, 그리고 바그너 용병들로 가득 찬 떠다니는 트로이 목마였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정보부는 이 배들이 유럽 도시 위로 무인 항공기, UAV를 발사하고 통제하는 이동기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었습니다. 김엔 산장의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12월 19일 아들러 사건 직전에 우크라이나는 캔딜 유조선을 공격했는데 이 유조선은 기름뿐만 아니라 푸틴의 유령 장군 안드레이 아베리아노프와 GRU의 이동 지휘소도 싣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은 이 녹슨 유조선들이 실제로 떠다니는 군사기지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민간으로 위장한 선박에서 발사된 드론 무리를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크렘린이 항상 부인할 수 있는 저강도 작전이었지만 서방은 직접적인 군사 행동으로 쉽게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스웨덴이 행동을 취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특공대는 아들러 호의 갑판에서 녹슨 드럼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 나타난 그 유령 장군의 흔적과 비밀 드론 램프를 찾고 있었다. 아들러는 이미 긴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 북한에서 러시아 전선으로 포탄을 운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스웨덴은 녹슨 탄약 상자만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배의 다리에 숨겨진 디지털 스파이를 찾고 있었다. 스웨덴 정부부는 이미 러시아 그림자 함대에 무장한 민간 경비 요원이 2주 동안 존재하고 있음을 문서화했다. 나중에 CNN 보도는 러시아 섀도우 플릿 조직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밝혀냈습니다. 서류상 기술자, 전기기사 또는 민간 경비원으로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는 러시아 내무부의 특수작전부대나 모란 보안 그룹과 같은 바그너와 직접 연결된 준군사 구조에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유령 승무원은 심지어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모스크바에서 온 암호화된 명령에 따라 항로를 변경하여 상선을 군함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덴마크 조종사 선장들의 보고서는 소름 끼칩니다. 군복을 입은 러시아 요원들이 다리를 돌아다니며 공격적이고 사진 촬영을 막고 선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스웨덴은 아들러를 급습하여 단순히 배뿐만 아니라 이 음흉한 네트워크를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폭풍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이 함정의 중심에는 자신의 성 앞에서 서방을 물리치려다 마비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의 핵심에는 돈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푸틴의 유령 선박들은 갑자기 보험 정책과 국제 항구 입항 카드를 잃었습니다. 공포와 패닉. 스웨덴의 배들이 현장에서 아들러를 묻고 있는 동안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경제 생명선을 차단하기 위해 테이블에서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럽연합이사회는 아들러 사건 이틀 전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을 운반하고 그림자 한 배를 형성하는 41척의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카야 칼라스의 명확하고 단호한 발언과 결합되어
외교적 경고에서 전면적인 경제전쟁 선언으로 발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섀도우 플릿은 여전히 현금 생명선이며 우리는 그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크렘린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조치로 제재를 받은 선박의 수가 600척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해상 무역 능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의 조치는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쓸모없는 금속 더미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질식 전략입니다. 그래서 왜 녹슨 엔진이 멈추는 것이 크렘린 복도에서 지진 효과를 일으켰을까요? 왜 단 한 척의 배를 포획한 것이 푸틴의 직원들을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표면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큰 그림 아래의 어두운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들러 사건은 러시아의 전략적 붕괴를 세 가지 주요 기둥에서 상징합니다. 먼저 분명히 합시다. 그날 밤 스웨덴의 조치는 단순한 세관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방 해양 교리의 혁명적 변화, 즉 선제 개입 전략의 현장 반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는 항해의 자유 원칙을 방패로 사용하여 이 국제법 규칙 뒤에 첩보선과 그림자 함대를 숨겨왔습니다. 서방 해군은 외교적 예의와 긴장 고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선박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러 사건으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이제 러시아 선박에 대해 새로운 전술인 환경 보안 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녹슬고 방치된 보험 없는 선박이 발트해와 같은 민감한 생태계에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라는 주장은 이제 나토의 가장 강력한 법적 무기입니다. 아들러의 엔진 고장은 스웨덴에게 법적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그 배는 간첩 혐의가 아닌 기술적 부적합성과 환경 위험을 이유로 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디지털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방이 러시아의 법적 전술을 러시아에 대항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심을 받는 러시아 선박은 아들러호의 경우처럼 기술 검사를 구실로 정지, 수색,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해군에 대한 완전한 전략적 함정입니다. 둘째로, 지도를 보면 러시아의 무력함이 더 분명히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발트해는 더 이상 러시아의 뒷마당이 아니라 나토가 열쇠를 쥐고 있는 감옥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프리모르스크 석유터미널에 떠나는 모든 선박은 덴마크의 좁은 해협인 웨레순 해협과 그레이트 벨트를 지나야 배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해협은 너무 좁아서 선박이 해안과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지나갑니다. 아들러 사건은 이 지리적 제한이 물류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정로는 러시아가 본토와 단절된 칼리닝그라드와 세계 다른 지역으로 물품을 보내는 데 사용하던 것으로 이제는 나토의 감시하에 100%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들은 이 해역에서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프로펠러가 회전할 때마다 해저의 나토 센서와 상공의 P-8 포세이돈 항공기에 의해 기록됩니다. 자국 영토의 본토에서 물류 지원을 제공할 때조차 러시아는 나토의 기술 승인, 환경 기준, 그리고 호의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 요인이 푸틴의 가장 큰 적이 되었습니다. 크렘린의 물류 라인은 발트해의 차가운 물에 갇혀 있습니다. 키예프는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함대 대 함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러시아의 가장 가치 있는 경제 요새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 무기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가미카제 무인 항공기였다. 이제 이 위협을 발트해의 가장 좁은 지점인 핀란드만에 적용해 보세요. 이것은 자연적인 병목 지점입니다. 프리모르스키와 우스트루가 같은 터미널밖에 정박해야 하는 그림자 함대의 유조선들은 군사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앉은 오리입니다. 그들은 느리고 기동성이 없으며 전함이 가진 고급 공중 방어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제재로 인해 이미 의심스러운 배를 입증된 공격 구역으로 밀어넣는 것은 즉 거대한 사격장인 이 위험은 보험에 들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매일 공격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활발한 전쟁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무역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봉쇄보다 더 효과적인 위험 봉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연간 석유 무역을 수십만 달러에 불과한 드론의 위협만으로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마비되었습니다. 2025년 9월과 10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우스트루가, 프리모르스크 항구가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두 대의 그림자 함대 유조선이 항구에서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유소가 두 번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리시 정유소는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였으며 그림자 함대의 주요 연료 공급원이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북서부 경제 중심지들조차도 더 이상 사정권밖에 아니었다.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발트해의 현재 마비 상태의 이유는 위협이 아니라 위협에 입증된 존재임이 분명해진다. 발트해 함정은 몇 달간의 신중하고 무자비한 군사작전의 결과이다. 세 번째 타격은 항구 금지와 군사 공격보다 더 치명적이었으며 금융 중심지에서 조용히 왔습니다. 그것은 보험 불가입니다. 해상 무역의 산소는 석유이지만 그 심장은 보험입니다. 만약 선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이 의심스러우면 세계의 어떤 평판 있는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고 어떤 은행에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며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이토 특수부대에 의한 아들러와 같은 선박의 압류는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 P&I 클럽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런던과 뉴욕에 본사를 둔 보험 대기업들에게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는 더 이상 고위험이 아니라 이제는 복성자산 상태입니다. 어떤 보험회사도 스웨덴 특공대가 언제든지 상륙하여 압수하고 법정에서 수년간 묶어둘 수 있는 선박을 보험에 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러시아 석유의 운송 비용, 운임이 급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배럴당 60달러 가격 상한선을 돌파하기 위해 이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험 프리미엄, 뇌물, 밀수 비용의 증가로 인해 이제 러시아의 석유 판매 이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석유를 팔고 있나요? 네. 하지만 돈을 벌고 있나요?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수익은 물류의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야 칼라스가 우리는 현금 흐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목조르기를 의미한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를 팔면서 돈을 잃는 혼돈의 나선형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아들러 사건과 CNN이 공개한 정보 보고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줍니다. PPRT 로발로서 우리는 상업의 무기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상선은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불가침성을 무기로 바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12월 19일 주중의 작전과 그 직후 발생한 아들러 사건은 민간 상선, 유조선, 화물선이 더 이상 단순히 컨테이너나 석유를 운반하는 차량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들은 하이브리드 전쟁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민간 선박들은 군사작전의 선봉이며 정보의 눈과 귀입니다. 낮에는 화물을 운반하고 밤에는 케이블을 제도합니다. 평화 시에는 무역선이고 위기 시에는 파괴 공작권입니다. 이 새로운 회색지대 전쟁은 러시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트해에서 모스크바의 패배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는 수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베이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유사한 민간 어선과 화물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준군사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서방이 더 이상 민간 선박이 군사적 위협과 동일시되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스웨덴의 조치는 푸틴뿐만 아니라 시진핑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신의 상업적 위장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글로벌 해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 것입니다. 그림자 함대의 선박은 더 이상 단순한 밀수업자로 취급되지 않고 잠재적인 전범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보험 대기업들은 가능한 압류 위험에 대한 보험을 취소할 것입니다. 한국 국가는 군사적 위협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을 보고 세관 직원 대신 특수부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바다는 자유롭게 무역이 흐르는 고속도로에서 모든 선박이 잠재적 적이 되는 지배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2월 20일 밤 발트해의 차가운 물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한 척의 배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고 손댈 수 없으며 막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거대한 러시아 그림자 함대는 함정이 가득한 항해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발트해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는 브리젤 폭도에 울려 퍼지는 단호한 목소리와 같은 주파수였습니다. 숨을 항구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바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에게 바다는 끝났습니다. 육지가 보입니다. 결국 인과응보입니다. 그렇다면 나토의 그림자 전쟁 전략이 푸틴의 전략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최신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